채원 1%대 상승입니다. 그리고 대북주 살펴보겠습니다. 대북주의 경우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 지나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현재 현대로템이 0.91%의 상승이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도 상승폭을 유지하다가 결국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희비가 엇갈리면서 선별적인 장세, 변동성 있는 모습 나타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현재 상승 탄력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장중 5%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1%대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그동안 많이 노이즈에 따라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 닷새 만에 반발 매수에 반등한다는 점이 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3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보티즈입니다.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계획 기대감에 상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두 자릿수의 상승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대 양봉을 키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 21,850원에 거래되면서 투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월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여러분 아마 생소할 수도 있는 용어들을 많이 신문지상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바로 R의 공포라는 얘기인데요. 이 R이라는 게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얘기하는 거죠. 전 분기 대비해서 두 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은 통상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리세션, 즉 경기 침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이 경기 침체의 가장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게 미국 금융시장에서 장기물 금리가 단기물 금리보다 더 밑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하면 거의 예외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직전 상황이라는 게 공교롭게 2007년,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한 1년 앞두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 특별히 나스닥이 2%대 중반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다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경기의 상황, 그리고 반대쪽에서 이 경기를 어떻게든 살리려는 정부와 중앙은행의 노력,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깊이 있는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 왼쪽에 교보증권의 김영렬 리서치센터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 박사님께서는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을 보시면서 감회가 좀 새로우셨겠습니다. 경기를 그렇게 내가 보라고 그랬지 않냐. 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2019년을 봐야 된다라고 내가 시종일관 작년부터 얘기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혼자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막상 뭐 글로벌 경제 지표가 좀 예상보다 계속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기보다는 저 또한 시장 참여자로서 상당히 조금 뭐 이 시점에서 저희가 경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 것인가, 또 마켓을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 조금 어떤 균형 감각을 갖고 봐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주말에 했었고요. 말씀하셨듯이 경기 부분이 올해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될 가능성을 조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최근 들어서는 유로존 경제에 대한 좀 굉장한 그 비관론이 지금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이게 이제 중국이라든지 또 미국 경기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국면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뭐 경기를 특히 지금 뭐 시기적으로 거의 이제 3월 중순 하순, 그리고 이제 4월 뭐 2분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내지는 조금 더 조금 스팬을 좀 길게 한다면 내년 경기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잘 잡아야 마켓을 조금 잘 읽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물론 미국 금리 시장에서 장단기물의 금리의 역전 현상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단기물의 대표격인 2년짜리 국채금리 그리고 장기물의 대표격인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고 합니다만 금요일에 발생했던 것은 2년짜리는 아니고요. 3개월짜리 초단기물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그렇게 많이 갈 거냐 그리고 정말로 전형적인 리세션으로 가는 과정의 시그널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2년물 금리는 아직까지 10년물 금리보다 한 10여 bp 정도 낮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김영렬 센터장께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리세션에 대한 공포, 아래 공포에 대해서 지난 주말부터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굉장히 걱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R이 정말로 주시장을 붕괴시킬 만큼 오는 것이냐 아니면 리세션은 오는 것인데 금융시장이 이미 반영했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그것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뭐 장기 호황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예. 뭐 어떤 순환적 의미에 있어서도 예. 경기 둔화 내지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은 분명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떤 경기 침체가 예. 이꼬로 금융 쇼크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걱정을 예. 가장 크게 하는 거거든요.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금융 혼란은 결국 금융기관들의 이 대출 스탠스라든지 경제 활동에 미치게 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비롯된 이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의 역마진의 심화 등은 결국 대출 기업들에 대한 자금 압박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 등이 고용 활동, 생산 활동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느냐가 이제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금요일 이후 오늘 현재 국내 증시에 대한 상황은 지난 4분기 글로벌 금융시장이 녹아내렸었던 상황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당시에도 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서 비롯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위험 자산의 기피 심리로 이어져서 우리를 비롯한 미국 증시, 그 신흥국 증시가 같이 무너지는 현상으로 이어졌었거든요. 하지만 조금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당시에는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이 채권에 대한 저평가가 상당히 심화되었었던 시점이다라는 거죠. 네. 즉 다시 말해서 침체의 공포가 커졌을 때 도망칠 만한 곳이 있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3%대까지 치솟았던 미국채 금리가 순간적으로 2.7까지 내려가는 채권 가격의 예. 어떤 급등 현상이 당시에는 나타났었는데 지난주에는 다소 좀 이와는 좀 차이점이 예. 한 2.5 내외에서 머무르던 미국채 10년물이 지난주에 있었던 연준의 FOMC 결과를 보고 나니 올해는 금리 인상이 어렵다. 그리고 자산 축소도 중단될 것이다라는 상당히 도비시한 발언이 나오면서 예. 그 하단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다시금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과연 이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냐 아니면 정책 스탠스에 대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냐에 예. 있어서는 조금은 구분을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채권이 저평가되었었던 시점에서는 당연히 안전자산에 대한 그 투자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른 선택일 수 있겠지만 예. 지금 현재 채권 가격이 그 같은 경기 침체 우려를 어느 정도 반영한 수준이다라면은 여기에서의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은 조금 한시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현상이 지금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지수는 급락하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폭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크지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관망세가 조금 짙어졌다라는 것이 현재 경기 침체를 마주하게 되는 조금 다른 어떤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금요일장 특히 나스닥 정도의 낙폭을 보이지 않고 비교적 그 부분보다는 조금 마일드한 하락세가 나오는 것은 최신 뉴스죠. 뮬러 특검이 그 장기간의 조사를 보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내통을 했다든지 그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그런 최신 뉴스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살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경기 쪽에 포커스를 두고 두 분과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라는 게 사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물론 그 안에 다소간의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금융시장도 또 경기도 그냥 쭉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2007년 이후에 두 분기 연속해서 미국 경제가 떨어지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리세션이 없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경기는 순환하는 거니까 순환적으로 올 때가 됐다라는 측면도 당연히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 너무 빨리 가버린 금융시장이 더 걱정이다는 그런 스탠스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미국 경제는 뭐 2007년 이후에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없었습니다. 전분기 대비. 소위 리세션이 없었고 이게 이제 120개월 올해 7월이면 이제 120개월을 채워서 역사적 최장기 경기 확장을 기록하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새로운 혁신 성장의 뭐 매직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물가를 적게 상승 유발하는 장기 호황 국면이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순환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 순환이 조금 부드러운 순환인지 좀 거친 순환인지의 차이만 있을 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부드러운 순환이라 할지라도 즉 뭐 재고라든지 뭐 물가 수준이라든지 자산시장의 거품이라든지 이러한 경기의 거친 하강과 변곡점을 만드는 요인이 적다 할지라도 지금은 또 다른 약점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좀 일관된 주장이고요. 그것은 바로 지나치게 금리 의존적이다. 또 혹은 자산시장 의존적이다.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이 호황을 보인 것에 대한 자산의 플러스 효과, 웰스 이펙트가 상당히 그 가세된 이런 국면이다라는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면 상당히 금융 컨디션의 변화가 경기 전체에 영향을 주는 웹독 현상,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러한 현상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의 반응은 금융 컨디션의 변화가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혹시 금융의 경로를 통해서 혹은 은행 경로를 통해서 전체적인 경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공포가 두려움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요. 그 강한 배경은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서두에 10년물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역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2006년 1월에 마이너스를 처음 들어갔습니다. 2006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프라임 전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일이 아예 한 번도 없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던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기억나는 것은 2006년 초에 1, 2월에 이제 마이너스 초단기물과 이제 10년이라는 장기물의 역전이 있었는데 그때는 물론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역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 시그널의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한 1년 남짓 있다가 본격적인 리세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경기의 약간의 모순 혹은 금융의 불균형, 그다음에 통화 정책과 경기 컨디션 간의 불일치, 여러 가지 경기가 내포하고 있는 혹은 자산시장에 내포되고 있는 모순, 뭐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데 비교적 유용한 지표다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당장 장단기 금리가 뭐 역전되고 혹은 또 2년물이 또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10년물과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역전이 안 됐지만요.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경기 침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미국 경기가 뭔가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자산시장이 너무 앞서간 측면이 있다.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장은 뭔가가 조금 그 불편함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한다면 적어도 올해 미국 증시나 전체적인 미국 증시를 둘러싼 경기 컨디션이나 금융 컨디션 또 그것과 연관된 연준의 통화 정책과의 불일치성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혼란스럽게 엉켜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편하게 연준이 금리를 뭐 혹시 하반기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인하한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또 유동성 장세로 연결되거나 이렇게 너무 좀 나이브하게 긍정적인 쪽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금융 컨디션과 실물 컨디션의 여러 가지 불일치성이 너무 커져 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은 어차피 우왕좌왕하거나 갈피를 못 잡거나 대단한 그 불안감에 휩싸일 가능성이 올해 내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저희 좀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장단기물의 역전 현상 이후에 그게 몇 분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리세션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이격이 있고 또 그 리세션도 금융 컨디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금융 컨디션의 급격한 하락과 리세션이 같이 오는 걸 이제 통상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위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국면까지도 전통적으로 보면 이격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자산 가격은 그 리세션이 본격화되기 전 그리고 위기가 본격적으로 오기 전까지도 비교적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김영렬 센터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는 올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질서한 경기 침체와 금융 컨디션, 무질서함이라는 게 금융시장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예견된 혹은 통제 가능한 경기 침체냐, 요 구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장기 호황, 그것도 장기 호황도 자산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그렇게 과열되지 않고 꾸준히 올라가는 골디락스 장세 후에 과연 경기 침체가 어떤 양태를 보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보죠. 네, 조금 전에도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20개월이 넘는 최장기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경기 호황이 길었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침체는 도대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것들을 좀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과거에 이렇게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됐던 시기가 총 5번이 있었고 이 5번이 발생됐었던 시점마다 이 한 300일 정도가 지나서 항상 경기 침체는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장기물 채권, 특히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는 거시 여건 자체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좀 구분줘야 될 것은 과거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됐었던 시기는 지금보다는 절대금리 수준 자체가 훨씬 높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실물 경제에 충분히 충격을 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성장, 저물가 등과 같은 뉴노멀 시대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너무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또 이 골디락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이라는 동화책에서 채용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 골디락스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무질서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들을 좀 구분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 보여지는데요. 이는 크게 3가지로 구분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물 경제 활동과 자산 시장에 대한 반응, 또 이런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라 과연 정책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데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같이 수축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쉽게 통제하기가 어려운 경기 침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 실제 경제활동 중에 투자라든지 소비 등은 분명히 위축되었다라는 징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활동 측면, 다음 그림으로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산활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큰 변동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가동률이라든지 고용 동향 이런 사안 등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자산시장 내에서도 주식과 부동산은 상당히 경계감과 관망세가 짙어졌지만 오히려 채권 시장은 강세 기조로 방향을 이미 틀어놨다라는 거죠. 이미 돌려놨다라는 것은 정책적인 준비와 어떤 시장이 침체에 반응하는 어떤 대응책을 어느 정도는 마련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경기 어렵겠죠. 그리고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만큼 다 쟁취하면서 지내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금융 쇼크와 경제 위기와 같이 막 경제가 녹아내리는 것과 같은
어떤 무기력함을 느낄 우려도 상대적으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에겐가는 또 한 번의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마인드에서 좀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과 그 통화 정책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리세션에 대한 공포 중에 또 하나는 김만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의 호황 혹은 금융시장의 화랑 국면이라는 게 물론 어느 때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사일에 거의 예를 찾아보기 힘든 정도의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다가 이제 약간 긴축 모드로 들어섰다가 다시 완화적인 스탠스로 바뀌는 국면이기 때문에 과연 불황이 왔을 때 통화 정책으로 인한 재정 정책은 뭐 10년 동안 계속 확장이니까요. 통화 정책의 완화적인 스탠스로의 변화가 과연 리세션으로부터 혹은 경기의 하락세로부터 다시 경기를 상승 반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체력이 있는 시장인지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는 게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경기가 자산 시장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 자산 시장은 금융 완화, 통화 정책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 10년간 상황이. 그것도 미국 한 나라뿐만 아니고 영국, 유로존, 일본까지 4대 중앙은행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가져갈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 완화 공조를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뭐 가장 경기가 좋다는 미국 기준으로 봐도 연준의 자산이 4조 5천억 달러까지 갔다가 고작 5천억 달러 줄이고 이제 그 멈춘 거거든요. 멈춘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런 상태를 보면 유로존 같은 경우는 사실 양적 긴축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하반기 9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미 좀 물 건너간 상태가 됐고요. 경기 지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온갖 수단을 다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돈을 푸는 작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경기는 최장기 호황을 만들었을 때 나머지 나라 쪽으로는 뭔가가 크게 스피로버된 그렇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미국 경기가 이제 완화 정책을 이제 그동안 긴축 정책을 이제 중단하겠다. 다시 또 완화로 들어가겠다.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라는 쪽으로 갔다라는 의미는 나머지 나라, 미국 경기가 호황을 보였을 때 뒤쫓아가던 전 세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금리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서 10년과 3개월물이 역전되면서 전 세계 금리가 이제 폭락을 했습니다. 채권 초강세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유로존은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 들어갔고 독일 금리가 아주 오랜만에 분트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일본도 마이너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금요일 날 장중에. 그러면서 달러 강세가 조금 세게 일어났습니다. 유로화가 약세로 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은 단순히 이것이 이제 통화 정책, 일국의 통화 정책의 문제라든지 미국이 완화 정책을 씀으로써 생기는 글로벌 금융 컨디션의 개선 쪽에 시장이 베팅하기보다는 적어도 금요일 현상만 놓고 보면요.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 세계의 경기 불황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의 수단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경기가 여기서부터 꺾였을 때 중앙은행들이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거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마켓의 가격으로 표출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환율시장에 골고루 어떤 그 반영이 된, 투영이 된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주의 한 주가 이제 결국 마켓이 어느 쪽으로 조금 쏠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좀 긴장감을 더하게 하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중앙은행의 수단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마켓에서 좀 심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8차례 금리를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의 정책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버퍼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경기 얘기 요 정도 좀 해보고요. 우리 장 상황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는데 비교적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는 분위기가 잡혔었어요. 마이크론의 감산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큰 상승세를 보면서 야, 이 반도체 가격만 다시 상승 반전해 준다면 어차피 대장주 두 개이기 때문에 지수라든지 또 그쪽이 좀 훈훈해져야 그 아래 단계 생태계에 있는 중소형주나 이런 쪽도 다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할 때쯤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역시 마이크론도 많이 빠졌더군요. 우리 내부의 어떤 그 에너지라고 할까요? 수급상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럼 지연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IT, 특히 반도체주들에 대한 반등은 너무 연초 이후에 부정적이만 했던 비관적이었던 전망에 조금 어떤 되돌림 과정 정도에 대한 의미가 짙지 뭐 우리가 잘못 봤다라는 의미에서의 변화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현재 이 우리 IT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보수적이었는가 이 점을 한번 점검을 하면서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제가 그 내놨던 자료에서 기회는 IT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 그 사실 두 가지 의미에서 제가 썼던 표현입니다. IT가 나쁘지 않다라는 의미에서도 좀 담아봤었지만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이에 대한 의미를 조금 강조했었는데요. 최근 주요 산업별 우리 그 2019년도 주요 기업들에 대한 2019년도 실적 전망을 살펴보면 얼마나 IT 업종에 대한 전망이 극단적으로 보수적이냐라는 것들을 가늠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산업에 대한 금융 수익에 대한 분기별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대략적으로 작년 대비 금융산업도 이익 전망은 분명히 낮아졌지만 대략적인 선형 예측 범위에서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 있지가 않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금융과 IT를 제외한 나머지 상장 기업들에 대한 예상 영업이익을 한번 또 살펴봤는데요. 이들 역시 뭐 그만한 정도 그냥 작년에도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예측 범위가 현재 2019년 전망치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IT 섹터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IT 섹터의 경우는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지금의 이익 전망치는 지난 2016년도 수준으로까지 리와인드되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그리고 반도체 수출도 감소했으니까 P와 Q가 동시에 감소했으니까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치를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탑다운 관점에서 우리가 추적을 하다 보면 현재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분명히 감소한 거는 맞지만 17년도보다 감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총 Q의 어떤 변동은 17년도와는 그렇게 큰 그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지가 않습니다. 총 Q라는 게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통상 우리가 Q라는 건 물량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체 이제 물량과 가격을 다 반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17년도 수준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지만 극단적으로 지금 이익 전망치들은 16년도까지 낮춰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둘 중에 하나는 잘못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았지만 단순히 마진 관리 잘해서 우리 이익이 뻥튀기가 되었었던 거든지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보수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지 이 두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4월 초중순이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얼마나 보수적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정말 객관적으로 보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고 그 발표되는 내용에 따라서 현재 시장 밸류가 좀 싸져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비싼 구간인가 이것이 조금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쪽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워낙 이제 뭐 이 자산 배분에 대한 리포트를 많이 쓰시니까 그 관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익률이 미 국채 기준으로 3% 초반, 뭐 3.2, 3.3 이 어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2.4대로 빠진 겁니다. 그만큼 채권 가격이 폭등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익률이 빠졌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돈이라는 거는 실물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가든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지 장롱 속에는 없습니다. 금고 속에는 없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럼 무언가
금융자산을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또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봤을 때 채권의 가격이 이 정도로 비싸졌다면 과연 금융권 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자금이 계속 이쪽으로 더 몰릴 가능성보다는 무언가 대체제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뭐 일드갭으로도 표현하고 합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자산 배분의 어떤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증시의 상대적인 경기는 안 좋아지지만 증시가 따라서 안 좋아지거나 그렇지 않고 혹시라도 다른 궤적을 그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채권보다는 이제 다시 또 위험자산 쪽으로 자산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다. 예. 뭐 적어도 시프트는 아니더라도 오갈 데 없는 방향성을 잃은 유동자금들이 이 정도 금리에서는 뭐 다시 위험자산을 살만하다. 위험자산이 주식이 됐든 뭐 하이힐드가 됐든 아니면 대체자산, 부동산을 뭐 어떤 기초자산으로 한 그러한 그 일드 상품이 다시 뭐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조금 성급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제 의견은 올해 2019년 적어도 연말까지는 조금 더 경기에 대한 요인들이 이러한 그 자산 배분의 행태를 보수화시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경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은 경기 예측을 너무 자주 틀립니다. 항상 틀립니다. 그 틀린 정도가 얼마 전에 1월에 보셨듯이 올해 유럽 경제 성장률을 불과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1.7%, 1.8%, 9%를 보다가 1.3%를 봤고요. 지금 심지어 1%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3, 4개월 사이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경기 예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우리의 경기 예측이라는 것이 올 하반기라든지 혹은 2020년까지의 경기 예측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지나친 비관론에 빠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다소 낙관적인 그러한 전망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냐 덜 비관적인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조금 객관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비관적 오류가 틀린다면,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경기를 안 좋게 본다라는 것이 틀린다면 그 틀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뭐 지역별로 따져볼 필요도 있고 특정한 지역 혹은 이머징 혹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는 좋아질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업종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뭐 IT 말씀하셨지만은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딱히 그런 자신감을 갖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람들은 하반기나 내년 경기에 대해서 다소 조금 낙관적으로 요 정도 나빠지면 이제 다 왔겠지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성향이 좀 있다라는 거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기라는 것은 사실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조금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거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발생을 하면 사람들은 기업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조금 조심스럽게 하자. 고용도 조금 좀 뭐 10명 뽑을 거 한 5명만 뽑자 일단. 뭐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또 소비자들도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의 스탠스, 고용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10만 원 쓰던 거를 5만 원만 쓰자. 조금 뭐 불필요한 것은 좀 소비를 좀 미루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도 조금 이연됩니다.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어떤 경기 지표에 따라서 혹은 자산 시장의 어떤 그 가격 변화에 따라서 보수적인 행태를 취하다 보면 그게 모이고 모여서 또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6개월 전, 1년 전에 예측했던 것이 또 낙관적으로 오류를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또한 경기 예측에 늘 틀려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의 그 가던 방향으로의 어떤 그 관성의 법칙을 조금 더 중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질문의 핵심에서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도 경기 침체에 대한 채권 시장의 프라이싱이 조금 덜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주 금요일 날
2년물 금리가 2.4%를 깼죠. 예. 2.39 이렇게 됐을 겁니다. 현재 페드 펀드 연준의 하루짜리 금리의 이펙티브 레이트가 실제로 거래되는 것은 타겟은 2.5지만 실질 거래되는 것은 일일물이 우리나라의 콜금리 개념이죠. 2.4%입니다. 2.4%를 2년물이 깼다라는 얘기는 곧 아주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사람들은 베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다만 하루지만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또 2년물과 10년물과도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광범위하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또 시장 금리가 떨어지고 또 연준이 금리를 보통 한 번 인하할 적이 거의 없거든요. 약간의 추세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하강 추세에 더불어서 맞춰서 가치인데 또 금리를 내리다 보면 채권 시장은 지금 강세이긴 합니다만 금리가 떨어지는 와중에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금리가 보통은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위험자산 가격도 즉 부동산이라든지 채권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이라든지 어떤 하이힐드 같은 위험자산 가격도 같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하강, 연준의 금리에 대한 어떤 그 추가 하락 가능성 내지는 추가 하락의 액션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덥석 떨어지는 칼날의 위험자산을 바로 사기에는 모든 여건이 조금 성숙이 좀 덜 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자, 해봅니다.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일본 니케이 225 오전장 3.2%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군요. 3.2%니까 말씀하신 떨어지는 칼날이라는 표현이 정확하다 이런 표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제 경기의 4분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경기 확장기와 경기 수축기 중에서도 수축기인데 이게 과연 저점을 통과하는 침체 국면에서 통과하는 시점이냐. 대부분 그럴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춰주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힘으로 다시 경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확장기로 넘어가는 건데 김 박사님의 생각으로는 아직 그 국면까지 가려면 자산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칠게 우리를 괴롭히는 국면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 센터장님. 그러면 투자 전략을 하시는 분이니까 경기에 대한 관점이 다소 좀 틀린 부분도 있고, 뭐 비슷하다 하더라도 자산 시장에 대한 접근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런 국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과연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그 강도와 그 강약을 어떻게 조절할 줄 아느냐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뭐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의 의견은 크게 다르지가 않고요. 여전히 이 채권에 대한 과열조차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기조 자체는 올해 그리고 확장하면 내년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 상황이 지속된다라는 가정하에 그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투자의 기회는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보는 관점이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매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금리는 상당히 많이 방향을 뜰고 있는 상황에 거시 여건 좋지 않고 또 기업 실적 전망 역시 이제서 낮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싸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신흥국 금융시장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10여 년 기간 동안 이 선진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그 순항을 거듭하는 시간 동안 이 신흥국 주식시장의 경우는 기회를 잡았다 놓쳤다를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라는 거죠. 일정 기간에는 어떤 수출 의존도, 자원 가격, 이 원자재 가격에 연동되는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등이 선호되었었던 시기가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을 비롯한 제조업 그리고 교육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경제가 좋아서 갑자기 실적이 좋아지니까 이 논리하에서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매력 저하가 상대적이면서 순환적인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제부터는 쉬는 국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런 예. 거창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산 시장의 정적인 환경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순환적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 나가야 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따른 선택지는 굳이 제한해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식도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부동산도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찾으려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보다 중요하지 지금 막연하게 경기 여건이 안 좋으니까 기업 실적이 감소하니까 이 주변 상황에 따라서 결론 내리고 시장의 어떤 투자에 대해서 포기하는 자세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조금 더 기억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란 측면도 그렇고 지금 김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금융시장도 직전 한 10년 가까이 일종의 분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게 뭐 트럼프 등장 이후부터는 더 심해진 것 같고요. 정책적으로도 분절시키려는 힘이 같이 하모니를 이루는 힘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국 경기가 이제 하락세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10년 이상 상승세를 보여준 미국 금융시장의 프라이싱은 조금 비합리적인 것 같다. 이런 이유로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면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디커플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그 문제 제기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한국 시장은 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PER, PBR 모든 걸 다 봐도 아까 기업들 실적도 표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정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하락할 만한 마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라는 논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뭐 잘 아시다시피 예. 매년 채권 수익률만처럼 또박또박 굉장히 일정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어떤 거시적 요인이나 금융적 요인 때문에 예. 한 나라의 마켓이 상당히 언더밸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눌려 있다가 예. 이게 어느 순간 어떤 방아쇠를 당길 때 폭발적으로 몇 년 동안 못 오른 거를 한꺼번에 반영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 저는 한국 시장이 지금 저평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는 거 오케이 인정합니다. 하는데 어떤 방아쇠가 필요하다. 지금은 방아쇠라기보다는 오히려 방아쇠가 당겨져 있는 것 같고요. 본연의 방아쇠군요. 네, 본연의 방아쇠가 아니고 오히려 본연의 방아쇠를 당기게 만드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나 이제 주변에 많기 때문에 이제 달러 강세라든지 유로화 약세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하락과 경기에 대한 컨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경기 배타가 높은 한국 기업과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니 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엔 한 번에 이제 어떤 경기 요인이라든지 이런 금융적 요인이 돌아섰을 때 글로벌 자금들이 위험 자산을 총체적으로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시점이 왔을 때 그 시점을 저는 적어도 올 연말 정도는 돼야 금리가 충분히 떨어지고 경기 하강에 대한 주식시장의 가격 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언더웨이트 돼 있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상당히 매력을 갖게 되는 새삼스럽게 그러면서 자본 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에 의한 주가 상승 가능성이 한 번쯤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트리거가 지금 시점이냐 아니면 6개월 후냐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는 그 트리거를 찾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자산 시장보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면 수출 위주의 경제라고 하니까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유로존이 됐든 그들이 경기가 터닝되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경기가 박사님 말씀대로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위험자산 쪽으로의 자산의 배분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센터장께 반론의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뭐 사실
투자하기 편한 때는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육아에 있어서도 가장 편한 때는 어제라는 표현도 있듯이 육아가요? 육아가 가장 좀 편해지는 때는 어제였다. 결국 이제 박사님이나 저나 그거 다 잊어버린 세대죠. 네. 애 키우는데 편한 때는 없다라는 얘기죠. 예. 말 그대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편한 시기라는 거는 없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데 기대요인은 가장 뒤늦게 찾아오게 우리가 인지하기 정말 남들도 다 할 수 있을 때 찾아오게 되고 항상 투자할 때는 공포스럽고 위험스러운 시기가 항상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런 어려운 투자 환경에 대한 대비도 분명 시장에서는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어떤 그 정부나 가계,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변화되는 투자 환경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만큼 이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투자 기회를 우리가 그대로 간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초 이후에 시장은 조금은 안정감을 되찾은 것 같은데 그 안을 되돌아보면 작지 않게 수익을 냈었던 산업 내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뭐 예상치도 않았었던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반등, 또 콜상내에서도 살펴보면 다들 바이오만 바라보고 있을 때 5G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약진 등과 같은 상당한 변화 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시장에 대한 투자 기회를 찾고자 하는 의지에서 갈릴 가능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막연하게 현재 시장에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공포를 그대로 흡수하기보다는 물론 공포를 어느 정도는 참고는 하되 이 사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찾게 나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가 어느 국면에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바로 경제 주체들인 저희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 경기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서 자산의 가격에 대한 판단도 경기 외적인 요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점. 그 대신 여러분들 주식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게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자산, 주식 내에서도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그 종목, 그 산업, 그 스타일 말고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는 게 다가올 만약에 온다면 리세션 경기 침체를 선제적으로 여러분이 준비하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가 두 분이 오늘 토론 중에 주신 거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토론해 주신 KTB 투자증권의 김한진 박사님 그리고 교보증권의 김영렬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화요일에도 증시라인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s is